제가 참고로 돼지를 연구해 봤더니 돼지가 목표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들어.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아 이렇게.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빠지면 돼 이렇게. 걷다가 자빠져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우여곡절 파란만장하고 그냥 실패를 해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그 다음 날은 두 발 내디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시고 그렇게 조금씩 쭉쭉쭉 하면 안 풀리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따라가 봐도 결국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지쳐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에 쓰러지기도 하죠. 나만의 길, 나만의 성장, 도대체 이게 뭐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법을 꺼내주실 분을 정말 특별히 모셨습니다. 무려 100번째 책을 출간하신 코나투스의 저자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와이 대저택에 출연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허전하고 목표는 달성했는데 자꾸 목숨은 끊어지고 성과는 달성했는데 우리는 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소위 자기계발러들 그렇게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계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이런 습관성 자기계발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 잡는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습관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침에 누가 일찍 일어나니까 나도 일찍 일어나고 아침형 인간 그러면 나는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형 인간이 돼서 또 노력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또 뭐를 하면 나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강점이나 재능을 파악하지 않고 누군가를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비유라면 오리하고 토끼가 저 자기개발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첫날 교과목은 수영학이야. 그럼 수영할 때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토끼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오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해. 야, 너는 왜 오리처럼 수영을 못 하냐? 그래서 이제 토끼가 자기 개발을 시작해요. 수영하는 걸로. 거기 토끼 수영 배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냐면 엄마 때문에. 여기 잘 들으세요. 엄마 때문에 토끼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둘째 날 교과목이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자기개발 과목이 생겼어요. 오리가 겨울에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오리 없잖아요. 그럼 오리 엄마가 이제 오리를 데려다가 토끼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야단을 쳐요. 야, 너는 옆집에 토끼처럼 저렇게 산등성이도 못 올라가냐. 그래서 자기개발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다움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해서 자기 개발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능력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이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능력을 따라가는 이런 바깥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그 막 이렇게 사회가 원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게 중심을 잡고 내가 하면 재미있고 신나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조금 힘든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100번째 책입니다. 95년부터 책을 쓰셔서 100번째 저서를 이번에 이렇게 내셨는데 제목이 코나투스입니다. 딱 들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어 이제 많이들 모르시니까 다소 낯설어요. 이 100번째 책 제목 코나투스 왜 코나투스인지 이 코나투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추석 때 명절에 시댁에 갈 때 여러분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보통 무겁잖아요. 시댁에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시댁하고 나하고 코나투스가 안 통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심장이 뛰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잖아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에티카예요. 그 에티카에 코나투스라는 이제 스피노자가 철학 개념을 만드는 건데 그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코나투스가 뭐냐? 나한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정서는 자꾸 좀 더 늘려가고 아픔이나 슬픔을 주는 정서는 자꾸 뒤로 빼고 좀 줄여나가고 그러면 너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를 가지고 이성이나 논리 이런 것보다는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대표님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막 이렇게 강연하니까 막 코나투스가 폭등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잘 주체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책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코나투스가 맞는 것들을 자꾸 앞으로 채우고 코나투스가 맞지 않는 것들은 뒤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욕구와 욕망의 차이도 이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코나투스를 이해하시려면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욕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정말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텍스트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와인, 캘리포니아산 와인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텍스트 한 권 쓰면 텍스트북을 한 병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와인을 마시면 욕구는 충족됩니다. 네. 여기서 욕구의 중요한 특징은 욕구는 한시적이야. 일시적이고 그걸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욕구가 생기면 물을 먹으면 욕구가 바로 충족돼. 근데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텍스트북을 와인을 마셨는데 친구한테 야 이거보다 조금 더 바디감이 있고 좀 좋은 거 없냐 그랬더니 친구가 텍스트북 똑같은 이름인데 좀 비싼 게 나왔어요. 네. 그걸 제가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예. 그걸 또 마셨는데 더 좋은 걸 마시고 싶은 거야. 욕망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힘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예요. 내가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욕구에 호소하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욕망에 호소하면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면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근데 제가 100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려요. 더 좋은 책,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책, 이런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이게 코나투스인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욕망만 있으면 안 돼요. 욕망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능력을 개발해야 돼. 욕망, 능력. 그러면 이게 수평선으로 사선이 쫙 거지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복의 채널인 거죠. 근데 욕망만 꿈틀거려. 능력은 노력을 안 해. 인생이 허망한 거죠. 욕망만 계속 꿈틀거리고 그걸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몽상, 망상 이렇게 이제 꿈만 계속 꾸는 거죠. 책에서 이제 코나투스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성공은 복제할 수가 없는 거다. 나만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거기 경지에 잘 못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화두가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다 미스터리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책을 100권 썼잖아요. 예. 100권 쓰고 싶죠. 쓸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제가 100권 쓰는 매뉴얼 하나 딱 드리면 100권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던져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 미지수를 통제 조정해가면서 내 몸으로 겪어보지 않는 이상 성공은 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공은 딱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 일리 있는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일주일 만에 주식 10억 투자했다. 그대로 하면 주식이 걱정됩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던져서 겪어보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동서 철학을 고금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이거 실천 안 할 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의 성공 비법 따라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성공은 벤치마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식 생태학자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시고 교수님의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들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책을 100권째 저서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오시기까지 교수님은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성장이라는 건 어떨 때 보니까 이루어지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코나투스는 100%는 아니지만 마주침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제가 뭐를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앉아서 막 생각을 해. 다른 사람 것도 막 벤치마킹하고 그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몸을 던져서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일도 마주쳐봐야 돼. 마주쳤는데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맞는 일일까 안 맞는 일일까? 맞는 일이죠. 근데 어떤 거는 5분 지났는데 계속 시계를 봐. 왜 안 끝나지? 5시간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고시 공부하려고 한양대학을 갔는데 고시 공부가 재밌을까요? 막 5분이 5시간 5분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고시 공부가 안 맞는구나.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책을 달밤에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맞는 거는 끊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재밌는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진짜 막 새벽 5시까지 책이 너무 재밌어 진짜로.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50 세대 우리 주타 계시지만 지금 뭐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50살밖에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겨우 전반전밖에 안 살았는데 앉아서 그냥 애들만 돌보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제 후반전은 정말 재밌는 일이 더 많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개발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몸으로 하는 자기 개발 어떤 방식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일은 내가 반드시 운동하고 말 거야. 막 그냥 계획을 세우고 뭐 운동화 사고 그런데 또 비가 오네. 아우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계속 생각해.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기로 결심 그만하시고 운동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뒤따라갑니다. 행동을 바꿔버리면 생각이 뒤따라와요. 저는 아침에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습관을 들인 거는 알람을 딱 꺼. 네. 그리고 여기서 1초가 넘으면 이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저는 1초가 넘기 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 거기서 생각을 시작하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 잘 나왔다. 내가 헬스장에 벌써 몸이 와 있어. 와, 이제 근육 운동을 막 이제 근육이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고 장부 끝에 악수, 이게 악수가 아니고 안 좋은 수를 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데는 대단한 방법이나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 없어요. 시작하는 방법 책 그만 보세요 좀.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책에 성장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아, 네. Y는 2R의 제곱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방정식이 교수님께서 책에서 삶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인 것 같은데 맨 앞에 있는 E가 경험이거든요. experience. R 제곱에 R이 두 개잖아요. R은 하나는 이제 reading, 독서, reading. 하나는 relationship, 인간관계. 마지막에 T는 thinking이야. 분모의 L은 language,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야? 경험입니다. 자,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제로야. 경험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 인간관계를 막 구축하고 생각이 깊으면 그러면 전체 값은 뭐가 될까요? 0이죠. 그렇죠. 앞에가 빵이면 뒤에가 아무리 커져도 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의 깊이와 넓이가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내 경험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아본 산통 경험을 하신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기 낳는 과정에 대한 진통 과정을 열강을 하면 여기 남자 수강생들은 막 박수치고 와 그 힘들어 이렇게 리액션을 할까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 애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고급 정보를 집어넣어도 이거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내가 경험도 많이 해. 책도 많이 읽었어. 인간관계도 많이 구축했어. 생각도 깊어. 그런데 내가 내뱉는 언어가 천박해. 그러면 내 경험도 천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원격이 네.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중년 이후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분야가 뭐냐면 언어예요. 오늘 제 아메리카노 커피 맛이 정말 죽입니다. 이거 우리 PD님이 사다 주셨는데 물 맛도 죽이고 점심 같이 초밥 먹었는 초밥도 죽이고 맛이 다 죽인데 여러분 언어가 다 죽여.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나 사고방식도 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의 꾸러미들이 미적분하듯이 잘게 쪼개가지고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색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 경험하시고 책 읽고 왜냐면 책을 왜 읽냐?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험한 걸 간접 경험하는 방법 책 읽는 거고 이런 모든 거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자기다운
그 대체가 불가능한 원본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성과는 없고 번아웃에 시달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내 스스로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자기 개발 뭐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의 개인적인 성장 이런 게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번아웃이 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요즘 생활이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정말 슬럼프에 빠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가만히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목표는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목숨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지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상태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대표님 몇 살까지 살지 아세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대표님이 저보다 죄송하지만 일찍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자,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적시에 죽지 않고 불시에 죽어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사실이야.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당분간 이 일을 할 거잖아요. 저는 당분간 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대표님은 당분간 이거 운영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분간 힘든 일이든 싫은 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리 떨면서 막 그냥 짜증내고 막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진짜 막 심장 뛰는 일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자꾸 막 짜증내고 짜증이 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짜증 난 것도 이 짜증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팀장님이 뭐라 그러면 고개 숙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참고 지나가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내가 믿는 신념, 가치관 이게 여전히 맞는지 점검하라고 또 책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 역시도 신념, 개인의 신념 이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념을 점검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던, 옛날에 읽었던, 옛날에 옳다고 믿었던 어떤 속담이든 격언이든 쉽게 예를 들면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거기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까? 저는 이런 걸 또 여기다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근데 거기 조사해 보니까 새가 갈매기더라고요.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못 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젊은 꼰대도 많지만 진짜 꼰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옳다고 믿는 신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잡고 질문을 던져서 점검해보지 않으면 이 신념이 나도 모르게 통념으로 바뀌어 있어. 그 통념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양반은 이제 꼰대로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더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신념이 이제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만 작동을 하잖아요. 편향되게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나랑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알고리즘은 그거에 맞는 영상들만 추천해주고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대표님이. 그러니까 자기 신념 보존 성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신념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 신념에 맞는 책만 읽고 그리고 내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내 신념에 맞지 않는 책을 안 읽고 그러니까 이제 편향된 이런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키우는 개 두 마리가 있대요. 네. 편견이라는 개하고 선입견이라는 개. 아무튼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진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일리 있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게 일리 없는 이야기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할수록 정작 자기는 개발되지 않고 자아가 탕진된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죠. 마치 집중력 같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게 어떤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건데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력 훈련을 하고 집중력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를 개발하려다 자아가 탕진된다. 이 말의 의미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좀 조심하면 좋은지 팁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넘버원이 되는 거래요. 해당 분야의 넘버원. 그러면 100m를 10명이서 자기 개발을 시켜 달리기 자기 개발을 해. 100m를 10명이 똑같이 출발하면 거기 1등부터 꼴찌가 나오겠죠. 그러면 1등한 사람은 영원히 1등이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면 1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원은 항상 누구하고 싸움인 거냐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과 싸움이에요. 자, 근데 온리원은 이제 이런 거야.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는 거야. 360도 방향으로 100m를 뛰면 누가 경쟁 상대일까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죠. 어제의 나가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할수록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뭐가 something different해지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어. 그리고 옳고 그른 기준도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남하고 항상 비교하니까 비참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까 오리는 저 토끼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리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보다 어제의 나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남보다 잘하려고 계속 그 목적도 없어 그냥 남보다 계속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버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과는 달성됐는데 성장은 없는 것 같고 예? 뭔가 늘 내 지갑은 비어 있고 마음을 허전하고 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온리원이 되시면 돼요. 온리원이 되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나보다 조금씩 점점 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남하고 비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제의 나와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세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 나를 진짜 개발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상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교수님을 뵈면 정말 몸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께서 근데 무려 70년대생이 아니시고요. 60년대생이십니다. 그걸 밝히시면 안 되는데 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핏도 요즘 진짜 웬만한 30대의 핏을 가지고 계시고 운동을 하고 책 100권을 낸 미친 사람이라고 정말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망했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코나투스가 이제 100번째 책입니다. 95년부터 첫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1년에 3권, 1년에 3권이면요. 책이 나오는 출간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거의 뭐 계속 책을 쓰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책을 빠른 속도로 계속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대표님 저 지적을 해주셨듯이 책 한두 권 쓰는 거는 뇌력으로도 쓸 수 있는데 책 100권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한두 권도 아니고 장기간 책상에 앉아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집중력은 정신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체력이 고갈되고 내가 피곤하고 그러면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몸이 그만큼 흔들린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100권 쓰기까지 제가 30년 이상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도 밥 먹듯이 책을 읽으려고 밥 먹듯이 책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100%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토미니바퀴처럼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하고 읽고 쓰고 쓰다가 뭐가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또 읽고 읽다가 막 꽂히면 그 문장 가져와 쓰고 읽기 쓰기가 특히 따로따로가 아니라 읽다가 쓰다가 그리고 책을 한 권만 쓰는 게 아니라 듀얼 모니터를 틀어놓고 동시에 막 두세 권을 쓰거든요. 이쪽에 막 쓰다가 출판사가 더 쪼면 이쪽에 더 쓰고 안 쪼면 나중에 쓰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책을 빨리 쓴 비결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철저한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에 거의 99% 이상한테 직접 경험해 본 거거든요. 경험은 글감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의 깊이가 책을 쓰는 재료로 등장하거든요. 제가 사하라 사막 갔다 와서 쓴 책이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제가 또 킬리만자로 올라갔다 왔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방대한 경험을 합니다. 책을 빨리 쓰는 강력한 비결은 어제와 다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간접 경험하는 강력한 방법이 뭘까요? 책을 읽는 겁니다. 이 코나투스 책 좀 읽으세요. 네? 이거 한 권만 읽으면 자기 개발서 그만 읽어도 돼요. 대표님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코나투스 몰랐는데 코나투스 단어라는 하나를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힘입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년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아시는 방법은 책을 읽으시고 개념을 습득하면 개념이 렌즈야.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생기는데 이렇게 저는 책도 엄청나게 읽고 경험도 많이 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경험과 개념이 융복합되니까 주제만 딱 주어지면 여러분이 읽는 속도보다 제가 쓰는 속도가 빨라요. 사범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님이 도대체 사하라 사막하고 킬리만자로는 왜 가셨는지 그렇죠. 책 쓰려고 간 거예요. 교수님 인생에서 이게 바로 코나투스다, 이거다 라고 느꼈던, 정말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셨나요? 논어에 보면 공부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위인지학이라고, 이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공부야. 엄마가 그러는데 너 아빠가 법관이 너도 법학과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럼 법학과 가는 목적이나 동기나 이유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공부는 재미없고 자기가 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근데 논어에 또 하나의 공부 방식이 나와요. 위기지학이라고. 이거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미있어서 신나게 하는 거야. 제가 책을 100권 쓰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에 남한테 보여주게 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내 안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고 가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재산도 없고 땅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몸만 주고 가신 거예요.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글을 쓰는 코나투스 재능이 조금 꿈틀거리는 거야. 내가 글 쓰는 재주가 그냥 선천적으로 딱 주어진 거라기보다도 그런 재능이 내가 하면 재미있는, 재능이 뭐냐면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야.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재밌게 하다 보니까 와, 어느 순간 부산물로 책이 100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제 통장에 인쇄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 그렇죠. 이게 정말 패시브 인컴이죠. 예, 그 일종의 뭐 음악가로 치면 저작권료 같은. 저작권료.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정말 스스로 진짜 너무 괴롭고 진짜 죽고 싶고 막 실패나 좌절을 겪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교수님만의 그 과정을 통과해내면서 또 코나투스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이 과정 어떻게 통과해내셨는지.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학 교수로 이렇게 지성인으로 살고 있지만 예전에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 공고를 다니면서 용접을 하면서 수도 전기 공고라고요. 전기 만드는 학교에 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환상적인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만두면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목표가 졸업하는 게 목표야. 아무튼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평택 화력발전소에 가서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고시체험생 수기집이야. 합격생. 그러니까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제 잘못된 꿈을 품은 거죠. 나같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고시 공부를 하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겠다. 근데 잘못된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 한양대를 갔는데 한양대 교육공학과도 제가 입학할 때는 신설학과라서 미달이었었어요. 미달. 제가 지금 미달인과의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네? 돌이켜보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준다. 제가 고시행 기차를 탔는데 이게 나를 행복의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코나투스 기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시작해봐야 이게 내가 나를 행복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시 공부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고시 공부 포기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끈기보다 끊기. 끊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잘 이뤄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목적지를 명확하게 막 뚜렷하게 안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일단은 안 써 있어요. 이게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어디행 열차 안 써 있어요. 타서 가봤더니 이제 안내방송에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 저쪽 방향 아닌데? 그럼 다음 내리고 내리면 되죠.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네. 이거 탔더니 이거는 저쪽 방향이다. 네. 아까 왜 코나투스로 나를 데려다주는 열차가 아니었다. 그럼 내리는 거죠. 예, 고시 공부는 뭐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책 없이 혹시 아무 역에는 내려본 적 있습니까? 아무 역에나 내려본 적 없잖아요. 다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아무 역에나 대책 없이 내리면 재밌어요. 대책 없이 내리는데 거기 대책이 널려 있어요. 막 맛있는 데도 있고 막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반나절 늦게 어디 가면 뭐 인생이 망가집니까? 이렇게 자꾸 마주쳐 봐야 돼요. 마주쳐 보면 색다른 것도, 그러니까 이 마주치면 마주침이 생겨가지고요. 한의원에 가서 침은 그만 맞으시고 이제 마주침을 맞으시면
깨우침, 뭐 뉘우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가르침. 예? 왜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의 뇌는 이 20살 정도의 이제 뇌 세포의 성장이 딱 성장이 완료되고 이제 3, 4, 50대, 60대를 거치면서 점점점 이제 그 기능이 퇴화하다가 예, 그것도 잘못된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개념이 나오면서 실제로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근데 교수님을 이렇게 앞에 뵙고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냥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에너지로 느껴지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심지어 한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만 돼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뭐 잘 안 되고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하고 젊은이들이야 이거 팍팍 책도 읽고 하지 이거 내가 지금 읽어서 독서도 이제 힘들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전반전이 언제일까요? 인생 전반전은 지금까지 사는 게 전반전이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예를 들면 40대면 40살이 전반전이야. 그럼 41살부터 80살까지가 후반전. 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80살까지 살았어. 네. 그럼 그게 전반전 뛴 거야. 그럼 이제 81살부터 160살까지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제가 60대면 60살이 전반전이야. 저는 비로소 이미 전반전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면 61살부터 제 몸을 가지면 120살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럼 후반전을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반전에는 지금까지가 전반전이야. 지금부터가 후반전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잘못 살아도 좋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 살아도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좋고. 근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 해볼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은 예를 들면 남이 원하는 대로 취직해가지고 막 회사가 원하는 회사형 인간으로 살았다면 후반전도 취직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내 취향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내 취미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취향을 찾는 인생. 그러면 여러분 다 취향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면 한강에 가서 이렇게 돌멩이 던져 물수제비 뜬다고 그랬죠. 이렇게 쫙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취향인데 어떤 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그 물수제비 뜨면 누가 수제비를 주냐,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런 취향은 무슨 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재미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일이 훨씬 더 쓸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너무 막 쓸모만 생각하고 요거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일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물수제비. 사실 교수님의 시간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거기 가서 물수제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거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취향이고 그게 내가 나의 취향이기 때문에 물수제비를 한강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근데 그걸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측정될 수 있다고 믿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아파트 평수가 나오고 맞습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사람은 숫자에 목숨 걸지 않고요. 저는 숫자에 담겨진 의미에 목숨 걸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가 우리 회사 2030년 비전이 매출 30조래. 그랬더니 사원들이 휴일도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매출 30조 달성하면 나한테는 신경통이나 관절염밖에 안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30조를 제시하지 않고 30조에 담겨진 의미를 사람들한테 던져요. 의미가 그래서 심장에 꽂히면 그게 의미 심장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려고 빌드업을 하시건 아니시겠죠, 교수님. 어떤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그 사람이 스스로 온전히 독립적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다. 라는 관점. 코나투스에서 정말 강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면 책을 100권 썼잖아요. 예를 들면 100권 썼으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쓴 것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원고를 탈고했는데 출판사가 내 책을 안 받아주면 이렇게 책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를 어여삐 여기사 이걸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갖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출판사 중에 편집자들이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자와 편집자가 궁합이 안 맞으면 책이 안 나와요. 해보셨잖아요. 어떤 편집자는 궁합이 잘 맞는 편집자가 있어요. 그러면 편집자가 안 맞으면 막 뒤틀리고 막 뚜껑 열리고 그래가지고 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의 재료는 뭘까요? 책의 재료. 종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무. 그러니까 저는 지나가는 나무한테 늘 고마워요. 나무를 막 끌어안아주고 왜냐면 그 나무 때문에 내가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 책을 쓰려면 이렇게 손으로 썼을까 아니면 저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썼을까요?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이 너한테
어마어마한 노동을 대신해 준 거잖아요. 저는 노트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 샤워도 시켜주고 쟤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책을 혼자 쓴 게 아니라 다 관계들이 만드는 거야. 도구도 만들어주고 노트북 막 쓰면 전기가 확 나가버려. 그러면 저장도 안 돼. 근데 전기가 또 나를 책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 발전소에서 막 그 24시간 저도 교대 근무해봤지만 그런 노동자들이 전기를 안 만들면 책이 안 나와요. 이런 모든 거를 다 따져보면 모든 전문성은 다 관계가 만든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책을 100권 쓰는 벌써 오만, 교만, 자만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데하고 친하지 않고 자만, 교만, 태만이 아니라 저는 영만이잖아요. 그죠? 영만.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늘 자세를 낮추고 덕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100권 썼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책을 열심히 쓰는 것도 제가 인세를 모아가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진짜로.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후배들이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할 건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책이 안 팔려요, 잘 지금. 50만 권만 팔면 제가 그냥 바로 장학재단 그냥 기금. 네. 교수님은 그러면 실제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보는데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시겠네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노트북, 내 노트북, 뭐 나무, 종이. 네. 항상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도구들 덕분에 서재, 뭐 환경, 전기, 그다음에 필기구 막 이런 거 다 그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나한테 다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항상 저는 고마워하고 노트북도 정말 좋은 가방에서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싹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 교수님께서 브랜드 대상을 받으셨는데 브랜드 대상 올해 인물로 선정이 올해 인물로 선정이 되셨는데 사실 이건 뭐 단편적인 수상 내역이고 교수님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공감을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된 이유도 그 책에 보면 제가 지금 저자는 일본인 저자라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읽는 변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나이가 한평생 변호사를 50년 동안 한 나이 많은 변호사, 일본의 변호사가 수천 건의 사건들을 수임하면서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은가 이거를 이제 써낸 건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목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오늘 읽는 변호사 책에서 그 실제 일본의 그 나이 지긋한 70대 후반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별거 아닌 말도 안 되는 뭐 그거에 감사할 그런 사람이 운이 좋더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딱 좀 전에 말씀해주신 네. 성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잘나서 독립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 사회적 관계의 합작품이다라는 관점, 이 관점을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기다움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하루하루 진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다움 퇴근하고 저 예능이나 재밌는 거나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면 되지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책을 읽는다?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는 거는 바위도 존재하고 풀도 존재하고 동물도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야 한다면 자기다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평생에 한 번쯤은 자기다움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비트겐슈타인처럼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도대체 자기다움이라는 게 뭔지 살아가면서 꼭 잃지 말아야 할 나만의 코나투스? 이건 뭘까? 이런 부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루하루 당연히 힘들지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저 새끼라는 영화 한 3번씩 보셨죠? 새끼. 저는 영화를 보든 뭐를 책을 읽든 세상을 바라보든 저는 이제 목적이 책을 쓰는 거니까 저 영화에서 내가 뭘 건질까 딱 봤는데 와 대단한 거기에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색계예요? 네, 색으로 괴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은 나만의 색깔이야. 오늘 제가 살아온 삶의 색깔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저 색깔에 얽혀진 저의 경험적 통찰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누가 저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무슨 책에서 읽고 이렇게 뱉어낸 게 아니라 제 몸과 경험이 엮어낸 저만의 색깔이 있는 언어거든요. 색깔이 있는 대화이기도 하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유영만 교수는 저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 계속 경계하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경계하는 눈초리를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방법은 저만의 색깔을 더 강력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컬러를 만드는 거예요. 컬러가 생기면 스타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 저 사람이 풍기는 저 아우라, 저 카리스마, 저런 거는 비교, 대체, 모방,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그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자기 스타일이 생기고 자기 독특한 컬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면서 막 별이고 별인 언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그 신체성에서 나오는 이제 아우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는 그 사람의 원본이고 그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코나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색다르게 살면 저절로 남달라지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다가 내 색깔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무슨 색깔에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자기 개발했는데 나는 누구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나만의 색깔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무슨 컬러 진단 가서 내 색깔 뭐 이런 거 진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면 재밌고 신나는 거.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거. 나만이 사랑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일하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걸 찾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색달라져. 그러면 아예 비교할 필요 그냥 저절로 남달라져. 그러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색다른 사람은 왜 색다른지 아세요? 자기답게 살기 때문에 자기다움. 그러면 색다름, 자기다움이면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움, 자기다움, 색다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동의어예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색다르게 살고 그러면 저절로 남달라지고 그러면 자기답게 되고 그러면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교수님 마지막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2의 뭐뭐라고 하는 사람 치고 제1을 뛰어넘은 사람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남을 따라해서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원본이 되어라. 네, 원본으로 살아야지. 가장 완벽한 복사본이 되어봤자 복사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여러분께서도 회사를 다니신다면 제2의 김 부장으로 사시지 마시고 제2의 최본 부장으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면 제2의 하와이 데저텍이 되실 필요조차 없으시고요. 또 책을 읽고 쓰고 공부를 하고 뭐 이쪽 길로 가신다고 하면 제2의 유영만 교수님이 되실 필요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아까 색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오늘 하루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교수님과 나눈 이 대화들은 사실 코나투스의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대화를 들으면서 좀 더 깊게 좀 알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코나투스에 굉장히 쉽게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막연하게 그냥 이건 이거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정면으로 팍 이렇게 깨주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런 인사이트들을 한번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